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초등학교 때 학교 화장실에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교실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누가 와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전 여자입니다. 같이 놀고 있던 애들과 같이 화장실로 갔는데 벌써 여러 명의 아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반 아이가 우연히 쳤는데 안에서 소리가 났었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양쪽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그 아이 보고 다시 쳐보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치겠다고 하더군요. 다른 아이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양쪽 화장실 누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문이 저절로 닫히면서 날 수 있으니까 문도 고정해 놓고 시도했습니다. 노크도 해보고 주먹으로도 쳐보고 발로도 찼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군요. 그 아이만 이상한 애로 취급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그 아이도 이상하다 싶었는지 아깐 분명히 들었는데 이러면서 똑똑 2번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똑똑똑 하고 3번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들 놀래서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갔죠. 저희 반 여자애들 대부분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담임선생님께 얘기하니까 안 믿으시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쉬는 시간에 같이 가서 들어보자고 하니까 그런 소리가 날 리가 없다면서 저희가 계속 겁 많아서 그러신 거 아니냐면서 놀림투로 말하니까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쉬는 시간이 돼서 선생님을 비롯한 반 아이들 남녀 구분 없이 몽땅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까 그 애가 해야 소리가 날 것 같아서 해보라 하니까 또 무섭다며 내뺐습니다. 그래서 다른 애가 노크 똑똑똑 주먹 쿵쿵쿵 발 쾅쾅쾅. 이 순간만큼은 정말 정막이 흐를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결국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선생님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며 아무 소리도 안 난다고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애 보고 내가 해야 소리가 나는가 봐 하며 부추겼더니 그 애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화나신 목소리로 단체로 선생님 놀리냐며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난다 그래. 화내시면서 발로 한번 차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뚝뚝뚝 연속적으로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생님도 놀라셔서 저희랑 같이 뛰어나가셨고요. 그 후론 그 귀신이 돌아다니는지 오늘은 3층 화장실에 있대. 오늘은 1층 화장실에 있대. 이런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무섭지 않은 얘기지만 그때 그 순간만큼은 무서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이런 놈은 혼 좀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만하면서 가자. 늦으면 훈장님한테 또 혼날라. 말끔하게 차려입은 2명이 걸어간다. 한눈에 척 봐도 부잣집 도련님들이다. 걸어가는 2명을 뒤로하고 또 다른 1명이 쓰러져 있다. 머리는 흙먼지를 뒤집어 쌓여져 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흐른다.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2 도령이 걸어가는데 상놈 하나가 부딪혔다. 옷은 거즈꼴을 하고 얼굴은 꾀죄죄한 것이 크게 실수한 듯했다. 저런 상놈 하나쯤 길거리에서 두드려 맞는다 한들 신경 쓰는 이도 없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거늘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놈이 있다. 피와 침이 섞여 바닥에 흐르고 있다. 입꼬리가 올라가더니 놈은 희죽희죽 웃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혼자서 생각한다. 나는 왜 항상 이런 꼴이고 저놈들은 뭘 했다고 저리 대접을 받는단 말인가. 아직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에는 어린 꼬마다. 이 꼬마는 바닥 생활은 다 겪으면서 컸다. 어머니가 동리연의 관기인지라 이 꼬마도 관노의 신분을 피할 수 없었다.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싶지 않겠는가. 허나 일개연의 기생일 뿐인 그 어머니는 기생 신분으로 아이를 낳은 것부터가 이 꼬마에게는 못할 짓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말 한번 따뜻하게 해준 적이 없었다. 노비로 커가야 할 녀석에게 따뜻한 말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지만 자식놈이 두들겨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오니 가슴에 한이 맺힌다. 영실아, 어미가 못나서 미안하구나. 우리는 그저 복종하고 눈치 살피면서 시키는 일이나 하는 것이 목숨을 부지하는 기기다. 영실의 어머니는 매번 모진 말만 했지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었다. 영실은 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서 오히려 더 화가 난다. 나는 왜 이렇게 거짓골로 살아야 되고 누구는 글공부나 하면서 살아도 귀한 대접을 받는 거냐고.
영실은 밑바닥인 자신의 계급이 죽을 만큼 싫다. 계급 사회를 증오하게 되지만 그럴수록 신분 상승의 욕구는 커져만 간다. 영실에게도 친구가 있다. 뭐 비슷한 처지인지라 친구가 된 것이다. 둘이서 논다고 해봐야 나무 토막을 가지고 놀거나 부서진 낫 같은 걸 가지고 논다. 이 친구 녀석은 엉뚱한 구석이 있지만 참 똑똑하다. 로마 같은 곳에서 태어났으면 철학자쯤 됐으리라.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였다면 모를까. 김계똥이라는 이름으로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올해 취미생활은 신기한 물건들을 만드는 것이다. 개똥이가 처음으로 만든 근사한 물건은 구멍 뚫린 기다란 나무 토막 안을 들여다보면 저기 멀리 있는 것도 코앞에 있는 양 커 보이는 것이었다. 한날은 개똥이가 제 어미를 붙잡고 얘기를 한다. 어머니, 오늘 제가 신기한 일을 겪었습니다. 뭐냐? 얘기해 보거라. 제가 정대 감림댁 장작 다 패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아무도 없는데 벼랑간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소리도 조금 신기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뭐가 웅웅거리는 것도 같고 하여튼 뭐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밑을 보라고 자기가 거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을 봤는데 아무도 없고 소리는 들리고 그런데 갑자기 밑에서 뭐가 확 튀어나왔습니다. 토끼인가 싶었는데 머리 위에 뭐가 삐져나온 것이 뒤같기는 한데 자세히 보니까 또 토끼는 아니고 또 들여다보니까 입도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짐승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나는 저기 밖에서 왔다. 가족들이랑 같이 왔는데 어른들은 달에 있고 막내인 나만 여기로 왔다. 신기하게도 얘기가 통하는 것 같아서 말했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나는 멀리서 여기서 제일 과학적인 물건을 찾으러 왔다. 달을 자세히 보면 우리 부모님이 보일 거야. 우리는 어른이 되면 몸집이 만 배는 커지거든. 저는 그 얘기가 하도 신기해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날아다니다가 재밌는 짐승을 발견했지. 움직임은 느리고 몸뚱이는 딱딱한 데다가 꼬리도 달렸고 머리가 들락날락하는 신기한 짐승. 가만 보니까 날개도 없는데 날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들었어요. 그 짐승이 하고 다니는 꼴이 우스워 멀리 보이는 나무까지 먼저 가는 걸로 시합을 했지. 그 나무엔 이제 다 왔는데 그 짐승은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재미난 걸 찾아보다가 풀숲이 있길래 잠깐 들어가서 누웠지. 눈을 뜨고 보니 그 짐승이 벌써 나무에 도착해 있는 거야. 시합에 졌으니 선물을 하나 줬지. 약을 하나 먹여줬는데 그건 오래 살게 되는 약이야. 얘기를 실컷 듣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저 혼자 멍하게 서 있었어요. 도깨비에 홀렸나 싶어서 부랴부랴 집으로 왔지요. 개똥아. 예 어머니. 그런 얘기는 너만 알고 있어라. 누가 들으면 혼쭐이 날게다. 그런데 진짜 있었던 일인데 참 어머니 오늘이 보름날 맞지요? 개똥이는 무슨 생각이 들어서인지 밖으로 뛰쳐나간다. 하늘에는 세상을 보름달이 마치 해님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다. 개똥이는 달빛이 비추고 있는 자신의 보물창고를 뒤지기 시작한다. 여기 잘 있었구만. 개똥이의 손에 들려있는 건 나무토막. 아니 단순한 나무토막이 아니라 일전에 만들어 놓은 바로 그 물건이다. 개똥이가 언제 한 번은 바닷가에 갈 일이 있었다. 어린애들이 다 그렇듯이 모래사장에서 노느라 정신이 없다. 그렇게 한참을 놀다가 모래 안에서 괴상한 돌멩이를 발견한다. 보통 돌멩이와는 다르게 투명하다. 그냥 물처럼 투명한 것이 아니라 그 돌멩이를 통해서 보면 돌멩이 너머가 찌그러져 보인다. 가끔씩은 세상이 뒤집어져서 보이기도 한다. 이런 잡동사니에 관심이 많던 개똥이는 그 비슷한 돌멩이를 몇 개를 찾아냈다. 납작한 것, 길쭉한 것, 조그만 것, 큰 것. 많지는 않지만 꽤 모였다. 이런 돌멩이들로 장난을 치다가 저 멀리 잘 보이는 물건을 만들었다. 개똥이는 그걸 들고서 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보름달의 시선이 멈춘다. 그러고서는 자세히 들여다본다. 한 1분을 그러고 있었을까. 이번에는 그 기다란 나무토막을 통해서 달을 쳐다본다. 이내 개똥의 얼굴에는 웃음이 튀어나기 시작한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5분은 넘게 그러고서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는 개똥이다. 그러고서는 밤바람의 싸늘함을 느끼고 방 안으로 들어간다. 어머니, 달에 진짜 토끼가 있어요. 신기합니다. 개똥은 토끼를 정확하게 봤다기보다는
그 영체를 본 것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똥은 확실히 토끼가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늦었는데 자거라. 밤바람을 쐬더니 추웠었는지 이불 속에 쏙 들어가더니 이내 잠드는 개똥이다. 어머니, 아까 형님이 말한 게 뭔데요? 달이랑 토끼. 개똥이보다 어린 동생이 그 얘길 잠결에 들었나 보다. 그건 말이다. 달에는 토끼들이 절구통을 가지고 떡방아를. 날이 밝았고 개똥이는 그 나무 토막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여기저기 바라보고 있는데 머리에서 뭐가 윙윙거리더니 어제 그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한다. 주위를 두리번거렸더니 어제 토끼 닮았던 그 짐승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별을 다 돌아다녀 봤는데 생각보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어. 어제도 과학 뭐라고 그러더니 그게 뭔데? 개똥이는 별은 하늘에 밤이 되어야 나타나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묻는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걸 가지고 가야겠다. 대신 이걸 줄게. 이 조그만 막대기는 뭡니까? 그 토끼 같은 짐승은 나뭇잎에 낙서를 해서 보여준다. 개똥이는 신기한 물건에 눈이 또랑또랑해지고 선뜻 막대기를 건네준다. 개똥이가 나뭇잎을 주워다가 이것저것 그리다 보니 또 아무도 없다. 개똥은 새로 생긴 신기한 물건을 보물창고에 넣고 방에 들어간다. 어머니 이게 다 뭡니까? 이건 책이라고 하는 거다. 여기다가 한자를 적어서 만드는 거다. 이건 어디서 났는데요? 너 주려고 하나 구했지. 앞으로는 이 아래다가 토끼 이야기도 그리고 달 이야기도 그리고 해라. 딴 데서 그런 얘기해서 몰매 맞지 말고. 네 그럴게요. 개똥이는 또 보물이 하나 생겨서 기분이 좋다. 영실이와 개똥이가 같이 있다. 개똥이가 자기 보물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영실은 특히 책에 관심이 간다. 우와 신기하네. 이게 다 뭔데? 잘 봐라 이건 그림이고 이게 글자다. 이거는 한문이잖아. 너는 글 공부도 안 했으면서. 쉬운 글자 몇 개는 안다니까. 무슨 뜻인지도 아나? 이거 보이지? 왜 이건이라고 읽는데 개똥이 할 때이랑 같다. 그거는 엉터리 아니가? 이렇게 하면 말하는 거 많이 적을 수 있대도. 말은 있으나 아직 글은 없는 시절이다. 양반이나 되면 천자문을 시작으로 글 공부를 하고 한시를 짓고 한다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까막눈이기 일수고 그 와중에 한자 꽤나 봤다는 사람들이 한자음을 따와서 적는데 사용했다. 영실은 개똥이에게 꽤 많이 배운다. 영실도 개똥이 때문에 농기구 같은 것을 만지기 시작했다. 영실은 늘 개똥이가 자기보다 재능이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다. 개똥이 덕분에 천안노비 주제에 글자 몇 개라도 어깨 넘어 배우게 되었고 영실이 적어놓은 것 정도는 무슨 뜻인지 척척 알아볼 정도가 되었다. 개똥이는 무엇을 만들 때는 그 책을 들여다보곤 했다. 거기에 어떻게 만드는지 적어놓은 것이 분명했다. 거기엔 이것저것 신기한 물건을 만드는 법과 개똥의 청명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한날은 마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진다. 누군가 크게 소리를 친다. 임금님 행차시다. 길을 비키시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임금님이 마을을 돌러 오시나 보다. 사람들은 임금은 보이지도 않는데 넙죽넙죽 엎드려 있고 가끔 애들이 뭔가 두리번거릴라 치면 냅다 손으로 머리를 누른다. 개똥이도 어디 한쪽에서 넙죽 엎드려 있다. 호위 병력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쪽으로 가마꾼들이 보인다. 가마 옆쪽이 열려 있으며 근엄한 표정을 짓고 앉아있는 자가 임금인 세종이다. 나들이 하기에 딱 알맞은 멋진 날이다. 세종이 탄 가마는 개똥이 앞을 지나간다. 개똥은 위로 힐끔 보는데 가마꾼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을 본다. 세종의 옥체를 구경할 좋은 기회인데 긴장을 하고 있는 가마꾼의 시선이 멈춘다. 그도 그럴 터 가마가 조금 흔들리기라도 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테다. 세종이 지나간 지 한참이 되어도 사람들은 엎드려 있다. 행렬의 마지막이 다 지나가고서야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한다. 개똥이와 영실이는 스타일이 달랐다. 영실은 남들 앞에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개똥이는 혼자서 만드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것들은 자기의 보물인 책에 기록을 해두었다. 이런 성격 차이가 천재를 뛰어넘는 천재를 썩히게 하고 후에 있을 비극의 초석이 되었다. 영실은 동래현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였지만 성실히 일하였고 농기구 제작 등의 훌륭한 재주가 널리 알려지게 된다. 결국 그 소문이 세종의 귀에까지 올라가게 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재주가 뛰어난 자가 있다고 하던데 전하 장영실이라는 자이옵니다.
짐이 듣기로는 그 실력이 가히 뛰어나다고 들었소. 동래안에서는 유명하다 하옵니다. 그자를 궁으로 불러들여 일을 시킴이 어떻겠소. 저나 그자는 일개관비로 불공부도 제대로 한 적이 없사옵니다. 그것이 뭐가 그리 중하단 말이요. 실력이 있는 자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거늘. 그러오나 과거 시험도 안 본 자를 궁으로 들이는 것이. 그러면 그대들은 모두 장원급제를 하여 그 자리에 들 있소이까.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고 이어 어진 얼굴을 한 신하가 입을 연다. 맞사옵니다. 전하 동리연에 전보를 함이 맞을 듯 싶사옵니다. 황희정승, 내 맘을 헤아려주는 자는 그대밖에 없구려. 소식을 전해 들은 영실은 혼란에 빠진다. 내가 궁에서 일하게 된다고? 믿을 수 없어. 이것이야말로 노비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하지만 난 자신이 없어. 궁궐에서는 농기구만 다루는 솜씨로는 부족해. 사실이었다. 영실이 손재주는 뛰어나기는 하지만 궁에서 일하려면 더 뛰어난 실력이 필요했다. 영실의 머리에 순간 떠오르는 생각. 개똥이와 같이라면 문제없어. 소식을 전해 듣고는 곧 영실은 개똥을 찾아간다. 예상과는 다르게 전혀 기뻐하지 않는 개똥이다. 나는 궁에서는 일을 못할 것 같아. 아니 무슨 소리야. 이런 기회는 둘도 없다고. 그럼 우리 엄니랑 어린 내 동생은 어떡하고. 난 안 돼. 난 내가 필요해. 혼자서는 몰매만 맞고 쫓겨날 거야. 미안하게 됐지만 난 자유스러운 것이 더 좋아. 절망에 빠진 영실이었다. 한순간에 꿈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렇다고 이제 와서 빠져나갈 길도 없었다. 궁으로 안 가자니 어명을 거역한 벌이 절대 가볍지 않을 터였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영실을 패닉 상태로 몰아버렸다. 영실의 머릿속은 어린 시절에 학대와 낮은 신분의 서러움들이 가득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이성적인 판단이 서는 것도 무리였다. 영실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했다. 한 오두막집, 달빛이 어렴풋이 들어오는 방 안에 나이가 꽤 된 여자 어리지만 아들로 보이는 사내 한 명이 잠을 자고 있다. 문의 그림자가 비친다. 그림자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그 그림자는 손을 들어 쥐고 있던 것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내리치기 시작한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둘은 소리도 못 내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문이 열린다. 전과 다르게 문에 시뻘건 액체가 흐르고 있다. 밖에 차가운 공기가 사내에게는 상쾌한 바람으로 느껴진다. 이내 사내는 빠른 몸놀림으로 사라진다. 영실은 몇 날이 지나 개똥을 다시 찾아왔다. 바다가 보이는 절벽에서 영실은 너무 상심말라며 개똥을 위로한다. 그리고는 넌지시 예전의 질문을 다시 한다. 개똥의 대답은 전과 다르지 않았다. 어머님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어떤 말로도 개똥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만 들어다오. 내가 들어줄 수 있는 내에서 다 들어주마. 예전부터 내가 쓰던 그 책 그걸 줬으면 해. 한동안 말이 없는 개똥이다. 그거 궁에서 일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난 그게 필요해.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왜 안 된다는 거냐? 그 책 어머님께서 주신 거야. 지금은 유품이나 다름없어. 영실은 그 말을 듣고는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개똥아. 개똥은 영실을 바라본다. 그 눈은 자기가 알던 영실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가서 어머님 위로해 드려라. 너. 순간 영실은 개똥을 어깨로 힘껏 밀친다. 넘어지는 순간 개똥의 눈은 원망이 가득하다. 절벽 아래로 개똥이가 사라진다.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지만 영실은 차선책으로 원하는 책을 손에 얹는다. 책을 열어보니 못 보던 새에 많이도 적어놓았다. 만족하는 표정이다. 1423년 장영실은 세종의 부름을 받아 궁중기술사로 일하게 된다. 1년 후인 1424년 영실은 책 안에 있던 물건을 처음으로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물시계였다. 이것을 시작으로 책 안에 기록되어 있던 모든 유용한 물건들을 만들어낸다. 세종은 영실에게 벼슬을 하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영실은 책과 더불어 조선의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기기 시작한다. 1441년 입궁 후 한 공부와 그간의 노후 그리고 노력을 바탕으로 영실은 스스로 치곡이라는 실용적인 발명품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영실이 책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만들어낸 걸작품인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이것은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중요한 발명은 잊혀진 개똥이의 나무토막이었다. 후에 1609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망원경이 발견되고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이것을 개량하여 배율을 높여 천체 관측에 사용한다. 천재를 뛰어넘는 천재였던 괴똥은 튀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다. 영실이 그를 대신해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괴똥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영실이 치고기를 발명한 다음 해인 1442년 영실은 세종에게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 어느 날 세종이 장영실에게 부탁 한 가지를 했다. 가마가 불편하니 그것을 타고 내리기 편하게 고쳐주어. 좋은 가마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가마라고 하니 영실에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다. 그렇다. 책에서 가마 그림을 본 기억이 있는 것이다. 영실은 한동안 잊고 있던 책을 뒤져본다. 지금 보면 우습지만 거기엔 이렇게 써져 있었다. 아니 그려져 있었다. 해석을 하자면 처음 글자는 집과 그 옆에는 벼가 그려져 있었고 그 다음은 구름 문자 마지막에는 가마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필히 가벼운 가마라는 뜻일 것이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 개똥이 가마꾼이 힘겨워하는 것을 목격하고 머릿속에서 가벼운 가마를 구상하고 기록해 두었던 것이었다. 이 부분을 쭉 살펴본 영실은 심히 흡족하였다. 이대로만 만들면 가벼울 뿐만 아니라 편하고 실용적일 것이 자명했다. 영실은 가마를 만드는 일에 온 정열을 쏟았다. 책을 기초하여 가마를 세밀히 설계하고 제작을 하였다. 결국 영실은 세종이 타는 새로운 가마를 완성하게 된다. 완성된 가마를 본 세종은 감탄을 거두지 않았다. 그 전의 가마는 중국의 것을 본 또 모양이 우습고 투박했던 터였다. 과연 그대의 솜씨는 참으로 훌륭하오. 세종은 새 가마를 타고 종묘를 떠나 창덕궁 쪽으로 향했다. 가마가 도나문에 이르렀을 때 가마꾼들이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중심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 과연 바람 때문이었을까? 아무도 왼팔에 상처가 있는 가마꾼이 고의로 넘어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전날 이자가 가마바닥에 수십 차례 칼질을 해둔 것도 모르는 것이 당연했다. 이 사건으로 장영실은 의금부로 잡혀가서 곤장 100대의 형을 받았다. 신하들은 장영실이 노비의 신분으로 벼슬을 받아 궁에 있는 것이 늘 못마땅하던 처지였다. 꼭 신하들이 아니었더라도 임금에 대한 불경조로 그 정도의 형별은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세종이 그 소식을 듣고 곤장 80대로 형별을 가벼이 해주었지만 장영실은 곤장 80대를 맞고 파직을 당하여 궁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장영실이 궁 밖으로 쫓겨나는 날 장영실을 뒤따르는 자가 있었다. 달빛의 유난히 왼팔의 상처가 부각된다. 그리고 거기에 쥐어진 예리하고도 섬뜩한 칼날도. 에필로그. 난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형과 살아왔다. 형은 신기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나를 즐겁게 해주곤 했다. 어머니는 특히 어린 시절 항상 신기하고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곤 했다. 달에서 토끼가 떡방아 찢는 얘기,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 등등. 어렸을 적 항상 어머니 품에서 잠들고는 했다. 달빛이 어슴푸레한 어느 날, 난 밝은 빛도 아니었는데 잠에서 깨었다. 문이 어둠에 적응했을 무렵 누군가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충격적이게도 형의 친구였다. 그 사람은 낫으로 어머니를 내리쳤고 피를 흘리시며 나를 품으로 꼭 안아주셨다. 그때의 광기 어린 그의 눈은 아직도 잊을 수 없다. 그는 옆에 있던 베개를 낫으로 몇 번이나 찍어댄다. 곱게 찍어대는 것도 아니다. 그 덕에 왼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지옥과도 같던 그날 난 어머니만 떠나보내야 했다. 몇 날이 지나고 그놈을 다시 발견했다. 공부에 사로잡힌 나는 재빨리 몸을 숨겼고 그놈은 형과 밖으로 나갔다. 그 길로 형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복수를 꿈꿨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놈은 궁으로 불려갔으며 내가 접근조차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긴 세월이 흐른 후 나도 입궁을 하게 되었고 내가 임금님 가마꾼이라는 엄청난 자리에 있게 될 무렵에 임금은 그에게 새로운 가마를 만들 것을 명령했다. 나는 모든 계획을 세웠다. 궁에서는 그를 처치하는 일이 쉽지 않았으므로 그가 궁에서 쫓겨나던 날 나도 그를 뒤쫓다. 세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일. 오늘은 학교 모임이 끝나고 형들과 탁구를 치는 바람에 좀 늦게 집으로 향했다. 항상 지하철을 탔지만 오늘은 2시간이 넘게 탁구를 치는 바람에 피곤해서 버스를 탔다. 버스는 구석에 자리가 있어서
편하게 앉아서 올 수가 있었으니까. 바람대로 구석 자리를 차지한 나는 핸드폰에 DMB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잠시 후 내가 내리는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 다시 버스를 갈아탔다. 갈아탄 버스는 어느덧 우리 집 아파트 정류장에 도착했고, 난 버스에서 내렸다. 오늘따라 핸드폰 mp3가 흥에 겨워서 주의 신경을 쓰지 않으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지나가는 여자애들이 희식 웃으며 나를 손가락질했지만 왠지 기분이 좋았다. 노래에 심취하며 흥얼거리자 어느덧 우리 동 아파트에 도달했다. 아파트 1층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보니 15층에 멈춰서 있었다. 우리 집은 11층. 내가 딱 도착했을 때 1층에 엘리베이터가 서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그래도 24층까지 있는 아파트인데도 15층에 머물러 있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인 일일지도. 1층인지라 올라가는 버튼 하나만 있었고, 버튼을 누른 나는 잠시 지루한 나머지 1층 현관 쪽에 있는 게시판을 훑어보기로 했다. 어차피 게시판에서 엘리베이터는 정면으로 보였기에 문제는 없었다. 게시판에는 어떤 광고가 붙어 있을까? 이리저리 게시판을 훑어보니 꽤나 흥미로운 광고가 많이 있었다. 특히나 눈에 들어온 것은 요즘 유행하고 있다는 취업 알선 광고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모든 혜택을 다 주면서 고액의 월급을 준다는 꿈의 취직자리. 저런 광고물은 거의 대부분이 사기라고 얼마 전에 TV에서 봤기에 유난히 눈에 띄었다. 역시나 여기 붙어있는 취업 광고물도 고액의 월급과 조건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다. 이런 광고는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일단은 트레이닝 목적으로 돈을 요구한 후에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수법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도중에 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탄식을 내뱉으며 엘리베이터 쪽을 쳐다보는데 역시 예상대로 엘리베이터는 도착해 있었다. 버튼을 눌렀기에 문까지 활짝 열린 상태로 말이다.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사이는 약 5m 정도 되었기에 난 살짝 고민했다. 얼른 가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타느냐,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가 천천히 탈까? 근데 시간상 지금 뛰어가봤자 버튼을 누르지 못해서 문이 닫히거나 잘못하면 닫히는 문에 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1층에는 나밖에 탈 사람도 없었고, 이 시간대에는 1층에 내려올 사람도 없다고 판단했기에 그냥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다시 가서 버튼을 누를 생각으로 기다렸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지 않았다. 1층에는 지금 아무도 없었다. 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난 1층에 있는 버튼을 누를 수 없는 공간에 있었다. 무려 버튼과의 거리는 5m란 말이다. 1분 2분. 엘리베이터의 문은 열린 채로 계속 가만히 있었다. 꼭 엘리베이터가 나한테 어서 타라고 말하는 것처럼. 계단은 무서웠다. 밤이라서 그런지 더더욱 무서웠다. 하지만 난 계단을 선택했다. 어둠이 깔린 계단 쪽으로 가서 계단 한 개를 올라서자 뒤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